노년 측의 생활 속 필수품인 약.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들은 먹어야 할 약의 가지수도 많은데 혈압약하고요,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약 이렇게 먹고 있어요. 평균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년층의 비율은 약 80%. 하지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동시에 먹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약 먹는 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식후에 약부터 챙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앓고 있는 질환들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함부로 약을 먹었다가는 오히려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의 정재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방송만큼은 저희 할머니께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변 어르신들도 그렇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질환 자체가 두세 가지, 많게는 4, 5가지 정도의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질환별로 약이 처방이 되다 보면 약의 가지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요,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인 그런 다약제 복용 비율이 80%가 넘는 걸로 노인들의 경우에 네. 이제 그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시 복용하는 그런 약 가지수를 5가지 정도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되면 이제 주의, 그리고 네. 7개에서 10개 정도가 되면 경고, 네. 11개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는 과다 복용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네. 이제 이 드시는 약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특히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평소에 의료진하고 상담을 잘 받아두시는 걸 습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6년간 그 어르신의 사망률과 약 복용 관계를 조사를 해 봤는데 6가지 종류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2배에 가깝다. 이렇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물론 약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그만큼 병이 많다는 걸 포함하고 네. 있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면 뭐 살도 빠지고 근육도 특히 허벅지 근육은 6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1cm 이상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콩팥,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약을 많이 드시면 젊은 사람보다 그 약이 오래 대사가 안 되니까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을 드시게 되니까 계속 약이 체내에 축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자꾸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께서 이 약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또 네. 이러한 부분의 효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약을 드시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약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약간 어려워요. 영어도 많고요, 사실.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네. 대답을 이렇게 하죠. 고혈압 약 먹고 있고요. 예. 당뇨약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네. 약의 종류지 이름이 아닌데 네. 약 이름이 외국어여가지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 네. 그럴 때는 약을 싸들고 다니시더라도 그 약이 정확히 어떤 약인지를 보여주셔야지 상담이 되는 거지. 약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앓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당뇨, 관절염일 텐데 이 3가지 약을 다 먹어도 괜찮을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질환으로 그 2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많죠. 때문에 그쵸. 약 자체도 둘을 같이 써도
커다란 어떤 상호작용이 없도록 돼 있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상호작용이 많으면은 그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소염진통제입니다. 이제 관절염에는 아무래도 소염진통제와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소염진통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혈압약에 따라서는 이제 대부분의 혈압약이 사실은 약효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염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계속 자기가 자가 복용하는 이런 경우에 네. 혈압이 왜 조절이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이제 소염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약들의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방 차원에서 항상 병원도 어떤 주치의가 되는 어떤 그런 선생님 병원으로 계속 한 곳, 또 네. 약국도 한 곳 이렇게 단골을 이용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한 곳에서 그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점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소염 진통제와 고혈압 약처럼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약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뇨 위험성이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에 걸리는 것 자체가 혈당치를 올라가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감기 걸렸으니까 약을 사서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감기약에도 또 혈당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 중일 때는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 하나를 고르실 때도 내가 이런저런 약을 복용 중이다.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또 가령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죠. 이제 네. 그런 경우에도 약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약을 복용 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요. 고지혈증 약 성분이 너무 이제 많아질 수 있어요. 네. 몸속에서. 부작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감기약을 드시니까 이제 감기약에 코를 뻥 뚫리게 해주는 약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혈압 약하고 반대작용을 하니까 그렇네요.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약하고 약이 충돌해가지고 두 가지 약이 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증가하거나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감기약 중에 이제 우리가 콧물이 자꾸 나오고 이러면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그런 걸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두드리기까지 나면 우리가 이제 반점 두드리게 나면 그것도 약을 먹어야겠는데 이런 성분이 여기도 또 항히스타민이 가려우니까 항히스타민을 먹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약 두 종류가 같은 종류라면 졸리고 또 입이 바짝 마르고 그럼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감기약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감기약을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다거나 약국에 가서 처방받는다기보다 그냥 집에 있는 약을 이렇게 임의로 꺼내서 마음대로 먹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기약 먹을 때도 주의사항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만 같아요. 일단은 제일 잘 안 눈여겨보시는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감기약이라고 써놓고 아 이거 감기약이야 하고 딱 이렇게 드시지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기약에도 진통제가 들어있고 두통약에도 진통제가 들어있고 여기저기에 똑같은 진통제 성분이 숨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모르고 드시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감기라서 감기약 먹었고 원래 네. 머리가 좀 아프고 했으니까 네. 두통약 먹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2배로 똑같은 약을 드시는 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중장년의 남성분들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소변을 보는 게 시원찮은데 감기약 중에 이제 항콜린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소변을 보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걸 드시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고. 화장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고 본인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네. 의사 약사한테 항상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스테로이드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스테로이드 제제약은 우리 의료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만든 그런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약은 관절염이나 뭐 허리 디스크 그 외에 면역성이 떨어진 질환에 대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맞지만 이 약을 장기간 또는 남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양금이라 그러죠. 네. 한쪽을 잘 쓰면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잘 못 쓰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대표적인 부작용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위험성이 증가할 때도 있고 이제 제일 두드러지게 우리가 느끼는 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을 빈속에 드시고 나면 맞아요. 속이 좀 쓰리고 막 배 아픈 네, 그런 아파요. 느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이제 골다공증 같은 문제도 또 있죠. 예. 그 연세가 많으시면 결국 뼈하고 근육 모든 게 약해지는데 특히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고 폐경기 이런 부분도 골다공증이 유발하는 요소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기간 복용하면 이게 폐경기나 연세 위외의 큰 요인이 되고 골다공증의 원인의 4분의 1이 이 스테로이드 제조의 장기 복용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가 워낙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복용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하면 무조건 안 좋은 약처럼 인식을 네. 하시면 안 되는 게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탁 끊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몸은 이미 맞아요. 스테로이드 약을 쓰는 거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요. 아,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도 원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만들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복용을 할 때는 이걸 끊을 때도 어떤 식으로 끊는 것에 대한 지침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지만 유익을 얻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뭐 천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딱 제때 써줘야 다른 어떤 더 부작용이 많은 약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하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지금 꼭 써야 되는 경우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사용을 해주시고 또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장기 복용의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는 예방 조치를 취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이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건 외로움과 질병이라고 하죠. 홀로 지내며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김덕수 씨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단히 준비하는 것은 제철 과일과 두유로 만든 주스 한 잔. 만들기도 간편하고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어 아침마다 밥 대신 찾고 있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혈압약하고 당뇨하고. 그게 빈속에다 먹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믹서해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다 먹고선 그러고서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건 20년 전.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식후 고혈압 약을 챙기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6개월 전에는 당뇨 진단을 받아 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요령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꼬박꼬박 약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이고 하나는 두 개는 혈압약이고 하나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직장 생활과 집안일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하다 보니 시간 맞춰서 약 먹는 걸 잊어버리기 일쑤였다는데요. 이제는 약봉투에 날짜를 적어두고 정해진 시간에 꼭 약을 챙겨 먹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먹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걸피 이런 식으로 돼갖고
빠지지 않게 먹기 위해서 마킹을 해놓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에 영양제도 잊지 않으신다는 어르신. 다른 약은 이제 건강 보조약이라고 이제 비타민하고 그 오메가3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챙기는 건강 보조식품까지 더하면 매일 복용하는 약만 해도 5종류가 넘는 셈인데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적적할 때는 친구들과 기울이는 술 한 잔이 마음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요? 예,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잖아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검진 날입니다.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요. 병원에 올 때마다 측정하는 혈압과 혈당. 검사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혹시 결과가 좋을까 하는 기대에 의사 선생님 앞에만 서면 은근히 긴장됩니다. 아무리 뷔페 가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잰다 하더라도 이게 140은 안 넘어요. 혈압은 150, 85로 체크돼서 앞에 혈압이, 즉 수축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는 상태이고, 당은 270이어서 보통 정상이 140 아래고 200이 넘을 때부터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200 아래, 180 아래, 160 아래 조금 더 이렇게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봐야 되겠네. 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상태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추가해서 조금 더 당을 떨어뜨려야 중풍이나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뇨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약을 받으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착잡한 심정을 애써 감춰보려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봉투를 받자마자 약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책임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혈당 관리라든가 혈압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건강 관리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이 당뇨약과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세요. 이분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고혈압 약하고 당뇨 약하고는 눈에 띄는 그런 두드러진 상호작용은 없거든요. 네. 이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데 아침에 두유하고 과일을 이제 밥 대신에 그 두유하고 과일 간 거 드시잖아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마시는 액체로 된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흡수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혈당을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침에도 조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 경우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약 성분 중에 보시면 당뇨약을 한 가지 드시고 계시는 네. 게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약은요. 그 술을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뇨약의 경우에는 술을 많이 드시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젖산혈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를 해요. 네. 그럼 이제 갑자기 막 피곤하고 메스껍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래서 술을 뭐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을지라도 술을 뭐 많은 양을 드시거나 계속해서 드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당뇨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식사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술에 대한 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메가3와 비타민도 먹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당뇨약이나 뭐 혈압약이나 뭐 특별히 상호작용을 걱정하셔야 될 건 없고요. 네네. 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는 식사하고 나셔서 복용하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효과 면에서도 좋습니다. 저는 뭐 관절염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인데 외래에서 보면 건강 보조식품 또는 건강 보조제를 꼭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약으로 복용하려면 잘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은 꼭 그 보조제를 하는 이유가 네. 약은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건강 보조식품은 부작용은 없고 네. 그래도 뭔가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는가 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효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비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부작용이 전혀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와파린이라는 것을 같이 쓰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또 양파즙, 미나리즙 이런 것들 계속 드시는 경우에 이게 그냥 조금 드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장기간 계속 드시면 간이나 콩팥이 안 좋은 분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기적인 체크를 하면서 드셔야지 무조건 건강보조식품은 하나도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양파즙 엄청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 해주신 말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어르신들 가운데서 약이 좀 쓰다 보니까 주스와 함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죠. 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특히 어떤 경우냐면요. 자몽 주스예요. 자몽 주스. 네. 왜냐하면 이제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냐면요.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많이 쓰거든요. 이름이 끝이 스타틴으로 끝나요. 근데 그 약하고 모든 스타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부 고지혈증 치료약하고 자몽 주스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자몽 주스가 약이 몸에 들어오는 양 자체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을 하나를 드셨는데 이게 한 2알 반 드신 거하고 비슷하게 효과가 세지는 거죠. 근데 효과가 좋아지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2알 반을 드신 셈이 되니까 부작용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드실 때는 자몽 주스를 아침에 뭐 자몽 주스 마시고 저녁에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런 그 자몽 주스가 약이 빠져나가는 걸 저해하는 효과가 72시간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약 드실 땐 자몽 주스는 피하세요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자몽 주스를 그냥 절대 피하시는 거지. 예. 약하고 시간을 뗀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건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반대로 흡수를 좀 저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왜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약은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유하고 약을 함께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용정이라 그래가지고 약이 장에서 녹게 코팅이 돼 있는 경우가 문제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게 더 좋은데 어떤 경우냐면 약 자체가 좀 속이 쓰리게 하는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요. 소염진 통제처럼. 근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우유나 요거트라도 같이 드시는 게 빈속에 드시는 것보단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하고 어떤 약을 절대적으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반대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이런 약들 이런 거는 우유하고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있는 칼슘하고 약이 달라붙어가지고요.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그냥 빠져나가요. 몸 안으로 들어오지 더 좋을 않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군요. 둘이서 사이좋게 그냥 그대로 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약효가 전혀 안 나타나죠. 네. 그리고 약국에서 이렇게 약 받을 때 보면 항상 뭐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사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칠 때도 있거든요. 시간을 꼭 지켜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시계 보고 30분 맞춰 드실 필요는 없고요. 식후 30분에 복용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음식하고 함께 드셔야 위장장애가 없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드시라는 거고 근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가 좋을까? 가급적이면 식후 30분 안에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분이 지나서 먹는 것보다는 뭐 좀 봤을 때 24분 정도 됐다 그러면 전혀 그때 먹는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식전, 식후 이 구분이 더 중요한 건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사를 하긴 했는데 한 2시간 지났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밥 먹은 지 2시간 됐는데 지금 먹어도 되겠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2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거의 공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가급적이면 식후 30분 안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1시간 안까지는 식후에 복용을 하라는 약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윗속에 이렇게 음식물이 좀 남아있냐 아니냐로 따져서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어떤 약들은 또 식전에 먹어야 된다고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산균제 같은 그런 경우에 식전 얘기하고 또 항생제 중에도 식전 얘기하는데요. 그런 약들은 어떤 경우냐면 위산에 약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 위산을 딱 만나면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전 30분이나 식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위에 소량의 약만 들어가니까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 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 그걸 깜빡하셨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식후 2시간이나 3시간 그때가 빈속이 되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렸다 복용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식사하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기억을 해서 미리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어르신들은 약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시고 약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다 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미리 구입하고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색깔도 안 변하고 모양도 안 변하니까 그냥 이제 먹어도 되겠구나. 같은 증상이 있으니까. 네, 저도 가끔 그래요. 감기약 그러시면 안 받아놓고 됩니다. 좀 지났다가 그 비슷한 증상 오면 그 약 막 찾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원래 약 효과는 6개월 지나면 우리 약국에서도 아마 그 반품 처리하든가 폐기 처리할 그렇군요. 겁니다. 그 색깔이 똑같고 변형이 안 됐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약을 먹으면 그냥 약 효과가 없으면 그것만 해도 괜찮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변성돼서.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약을 드시는데 이게 정상이 내 친구가 정상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내 약 먹어라 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친구분은 또 다른 약을 드실 수도 있고 몸이 똑같지가 않다. 정상이 같다 하더라도 그 약을 같이 그렇게 드시면 그분한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은 꼭 그때 처방받은 그 상황에서 드셔야지 오래 두고 친구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데 깜깜한데 저녁에 그 불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드시다가 엉뚱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분명히 확인하고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약을 안 드시고도 100세까지 건강하시면 제일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약이 있어야 100세까지 건강한 그런 생활 가능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약 말고 이 약 안 먹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드시고 계신 약하고 친해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복용 중인 약의 이름은 뭔지 이게 어떤 약인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서 알아두시는 게 그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도저히 약 이름을 못 외우겠다. 네. 이제 그럴 때는 요새는 이제 전화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라도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 약국에 방문했을 때마다 보여주시는 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약이 당연히 내 몸의 병을 낫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